오늘 이 시간에는 육과 진화의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주제 1,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은 있지만 진화는 없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3단계 진화론의 허구,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제 3은 교과서의 거짓 진화론에 대한 증거들, 요 내용들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1인데요. 주제 1은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은 있습니다. 있는 내용이지만 진화는 없다는 거예요.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은 우리가 이제 관찰되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화는 이제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전정보의 그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질서도가 이렇게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무질서. 돌연변이를 통해서 무질서해진다. 다시 말하자면 진화가 되려면 이렇게 좀 더 발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돌연변이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퇴화하는 것을 이제 발견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 선택을 통해서도 환경에 따른 개체수의 변동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어떤 진화를 일으키는 어떤 특별한 요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숫자가 많아지고 적어지고의 차이점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그런 개체수는 건강하기 때문에 자손들이 이제 많이 이제 증식하는 거고요.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생물들은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손이 이제 번식이 이제 덜 되기 때문에 개체수의 변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돌연변이를 통해서는 이렇게 무질서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질서된 모습이 아니라 무질서한 모습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다리가 4개인 닭. 닭이 다리가 4개이면 좋겠죠. 치킨집은. 치킨집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모습으로는 이렇게 생존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얼룩말이 있는데 이제 머리가 둘이에요. 이렇게 돼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형의 모습, 돌연변이를 통해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더 발전된 진화된 모습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이제 많이 하는 곤충이 있는데 바로 초파리 실험을 이제 많이 합니다. 초파리는 이제 우리가 과일을 먹다 보면 이렇게 조그만 날파리가 이렇게 날아오는 것을 이제 보았을 거예요.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초파리인데, 초파리가 이 세대수가 굉장히 짧은 거예요. 한 세대가 12일입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는 한 세대가 70년, 80년 정도를 살기 때문에 굉장히 세대수, 이제 길이가 길죠. 반면에 초파리는 한 세대가 12일이에요. 그래서 1년이 되면은 20세대를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이런 확률을 이렇게 계산해 볼 때 세대수가 많으면 그런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파리를 통해서 이 과학자들이 이제 돌연변이 실험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성충이 되고 성충은 또 알을 낳고 이제 반복하는데 그 기간이 10일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한 번에 한 500여 개의 알을 낳고요. 초파리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요. 전 세계적으로 1,500여 종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파리는 돌연변이가 굉장히 세대수가 짧다 보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그것을 잘 관찰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유전학자들이 실험에 많이 이용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논문들이 이렇게 발표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석박사님들의 논문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초파리의 경우는 유전자 구조가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이 구조가 이제 잘 알려진 그런 곤충이 되겠습니다. 돌연변이는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관찰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 초파리 실험은 1900년 초부터 이제 연구가 이제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초파리 유전자는 13,000개, 4쌍의 염색체가 이제 있고요.
논문 발표 수가 약 3,000편 정도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초파리는 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단 한 건의 그 진화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초파리는 여전히 초파리라는 겁니다. 돌연변이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도 초파리라는 거예요. 초파리가 잠자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초파리의 범주 안에 지금 이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초파리를 통해서 이게 이런 그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어서 새로운 종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는 것은 이제 발견되지 않은 거죠. 이 실험을 통해서는. 초파리 실험을 이제 대체적으로 어떻게 돌연변이 실험을 하냐면 이 알에다가 강한 X선을 이렇게 쬐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그 변종의 초파리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돌연변이를 통해서는 여전히 초파리의 모습, 그 초파리의 범주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실험 결과 기형, 장애, 불림, 질병, 좋은 형질은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를 통해서는 좋은 형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밝혀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라제라고 하는 이제 과학자가 있어요. 그라제. 이름이 이제 참 그라제하죠. 그라제한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전학자들이 좋아하는 애완곤충인 초파리는 그들의 지리적 위치와 기후 그리고 서식지에 따른 모든 유전자형들이 알려지게 되었지만 먼 과거 이래로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전히 초파리의 모습을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연변이는 유전 정보의 무질서도를 이제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렇게 그 방사능을 이렇게 쬐게 되면 이렇게 질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무질서한 모습이라는 거죠. 손톱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가지런히 75억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가지런히 이렇게 있고 이빨의 형태가 또 가지런히 있고 눈의 위치가 이렇게 있고 이 동일한 이런 규칙과 질서를 갖고 있는데 이 돌연변이를 통해서는 이런 규칙이 이제 어그러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생존 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 내 번식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더 나은 품종을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이 자손의 이 변식 이것은 이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오류와도 같다는 거예요. 컴퓨터 오류가 이렇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더 좋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핀칫의 부리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핀칫의 부리도 진화의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개체수의 변화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이 다른 부리의 핀칫의 부리가 나타났지만 또 환경을 바꿔주면 또 그 환경에 맞는 이 핀칫의 부리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물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넣어주신 것이지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인자가 이렇게 새로 생기거나 기능이 추가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있던 기능, 잠재되어 있던 기능이 이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핀칫의 부리 이 변화는 DNA 정보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단지 이제 단백질, 형질의 변화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핀칫의 부리 이것은 환경에 따른 개체수 변화이고 일시적인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죠? 그 투수 잘 하시는 분 누구죠? 공 잘 던지시는 분. 박찬호의 손가락이 이제 공을 많이 던지다 보면 손가락이 좀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낳은 자식이 손가락이 길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늘어지는 것이지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선택은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창조자께서 이렇게 이미 그 몸 안에 넣어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유익한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익한 변화가 어떤 것이냐면 이 겸상적혈구라는 거예요. 겸상적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이 겸상적혈구는 유익한 진화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유익한 진화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라리아 원충은 1차 서식지가 어디냐면 간에 서식을 해요. 사람의 간에. 2차 서식지가 어디냐면 적혈구에 이제 서식을 하는 겁니다. 적혈구에 서식을 해서 이 말라리아 원충은 빈혈과 장기의 손상을 초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모양도 정상적인 적혈구는 이 도너츠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겸상적혈구는 나처럼 생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갖고 있으면 지금 말라리아에 감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상적혈구는 말라리아 원충조차도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진화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이 적혈구가 아니라 기형 적혈구, 기능이 손상된 적혈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진화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제 2, 이제 3단계 진화론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화학 진화설이에요. 화학 진화설. 좀 어려운 말이죠. 졸리올 시간이 이제 막 눈이 무거우신 분들이 많으신데 화학 진화설은 무슨 얘기냐면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래가 고기 덩어리가 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화학 진화설이에요. 화학 진화설. 그리고 초기 생물의 발견. 이 유기물이 생명체로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체. 그리고 세 번째는 하등한 생명체가 고등한 생명체로 이제 진화가 되었다 하는 주장이 3단계 진화론이에요. 3단계 진화론.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이렇게 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무기물에서 갑자기 무슨 뻥튀기에서 이 뻥튀기가 나오는 것처럼 펑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시 이 유기물질에서 이 세포, 생물의 기본 조직인 세포가 되는 것은 이것도 역시 굉장히 이 많은 변화를 여기서 요구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몇 가지만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해서 이 단백질 덩어리가 세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 이제 진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등 생물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등 생물로 이렇게 진화가 되기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땅에 기고 있는 이 곤충이 하늘을 나는 이런 이 새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날개만 달았다고 해서 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보통 중고등학교 생물책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폭스의 실험이라는 것인데요. 이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드는 이제 기초 단위가 이제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이 이렇게 종합이 이루어지면 단백질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아미노산을 180도에서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가열하면 고분자 단백질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하등한 생물이 고등한 생물로 이렇게 진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단초를 여기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파린의 이제 가설인데요. 오파린의 가설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먼 과거에
이런 그 암모니아와 이 수소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런 원시 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천둥이 막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 대기에 있는 암모니아와 수소들이 갑자기 이렇게 서로가 엉켜 붙어 가지고서 이렇게 아미노산과 같은 간단한 유기물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보니까 요괴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어느 과학자가 이제 이게 화학 실험실에서 어떤 물질을 이제 배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플라스크가 깨지더니 그것이 이렇게 어떻게 합성이 돼 가지고서 이상한 요괴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명체가 되었다. 이제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요 내용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알 수 없지만 예전에 화산과 번개와 이 자외선이 막 쳤는데 공중에 있던 이런 이 대기 물질들이 이런 세포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세포 덩어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서 생명체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하는 것이 진화론의 주장이에요. 굉장히 이거 보면은 동화 속에 멀고 먼 이야기예요. 멀고 먼 이야기. 아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습이 되었고 어떤 거는 이 호랑이가 되었고 어떤 것은 말이 되었단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진화론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파린의 가설과 이 폭스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생명체 현상이 아니라 그냥 이 물질의 합성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생명체까지로 우리가 비약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제 허황스럽냐면요.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적이라고 하지만 이 논리 자체가 너무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원시 대기가 있었고요. 여기에 천둥과 번개를 쳐서 얘가 아미노산이 되었고요. 이 아미노산은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져서 단백질이 됐고요. 단백질은 또 고분자 단백질을 이루었고요. 그것이 원시 세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기 종속 영양생물, 그러니까 유기물을 섭취하는 어떤 유기물을 숙주로 해서 이렇게 붙어 먹고 사는 생물들 있잖아요. 그 원시 생물들, 요것이 생겼고 독립 영양생물이 되었고 이제 자기 스스로 막 움직이는 동식물이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동화 속의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의 법칙 중에서 가장 이제 기초적인 법칙이 연력학 법칙이에요. 연력학 법칙.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가용 에너지는 소멸하는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전자에 물을 끓였으면 이 물을 끓이는 주전자를 자연 상태에 그냥 내비두면 점점 이게 끓는다? 네, 끓는 것이 아니라 식는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예.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기물이 무기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우리 동물의 시체가 이제 유기물질입니다. 이것은 시체가 되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흙으로 변하는 거예요. 무기물질로 변하는 것은 발견이 되지만 흙을 가만히 내비뒀더니 이게 동물이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관찰되지 않는 내용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도 대부분의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되었지만 처음에는 이 모든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 거였어요. 그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낡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만물을 바라보아도 낡아지는 쪽으로 이게 움직이고 있지 이것이 점점 새 것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데 오직 진화론에서만 새 것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소 실험이라든가 이런 실험, 오파린 가설을 이렇게 보시면 전부 인위적 실험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설과 어떤 실험 장치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견된 결과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이제 허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화론은 대부분 이 가설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설. 예.
증명된 내용이 아니라 가설을 기초로 하고 있고 아마도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추론 속에서 이게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설이 이제 기초이기 때문에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모래 위에 아무리 좋은 성을 쌓아도 그 성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진화론 자체가 가설이 매우 부실한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초기 조건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이 무기물질에서 유기물질로 이게 생성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소는 이제 산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물질이 유기물질을 변하는 그 기간까지는 산소가 딱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세포가 또 형성이 되면 유기물질이 일단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유기물질이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산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산소가 이 시간까지 없어야 되고 그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산소가 있어야 된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진화 이론이 성립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도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도약이. 진화를 우리가 예견해 볼 때 그 변화의 정도가 굉장히 단순한 몇 가지만 이렇게 퍼즐을 맞춰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다 한꺼번에 맞춰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과 우연과 연속적 기적이 계속해서 발생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가정도 맞아야 되고요. 우연도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또 연속적인 기적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해야만 진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 유기물질이 이제 생명체가 되려면 무기물질이 유기물질 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예, 무기물이 흙이 이렇게 단백질이 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단백질이 또 생명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그러나 과학자들은 물질과 우연과 오랜 시간이 이제 거치게 되면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 아미노산이 아무리 많아도 단백질 하나 우연히 합성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이 아미노산을 통해서 이제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데 생명체가 필요한 이 아미노산의 숫자는 20가지예요. 그 수많은 아미노산 중에서 우리 생명체를 이제 형성하기 위한 단백체는 20가지예요. 20가지의 조합에 의해서 단백질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 자연이 이것을 이런 20가지의 이 아미노산을 선택하고 또 그것의 조합을 통해서 생명체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확률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의 이 믿음을 보시면요, 굉장히 굳건한 믿음을 이분들은 이제 갖고 계시는 거예요. 확률적 계산으로는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쨌든 확률적으로 1조분의 1이라도 그것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생겼다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진화는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화는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사람도 있고 침팬지도 있고 개구리도 있는데 이것이 다 진화의 증거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진화의 증거이기 때문에 바로 역으로 추정을 해서 진화는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그 믿음 속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진화되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자연현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믿음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우리가 형성되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예. 과학과 종교의 싸움이 아니라 이 믿음과 믿음의 싸움이다.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똑똑하겠어요? 아무리 박사학위 수백 개를 갖더라도 하나님보다 똑똑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 사람을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사람의 이 지혜와 이 그 지능은 하나님의 비교해 봤을 때는 아주 비교가 안 되는 큰 격차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세포 하나만 해도 이 확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에 16만 7,626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10의 50승분의 1이 제로예요. 10의 50승분의 1이 제로인데 이 정도의 분의 확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의 이건 가능성이 없다. 제로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각종 항공기 부품들이 회오리바람으로 하늘에 빨려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지면서 우연히 보잉 747 전보 여객기로 이렇게 탁 조립될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런 무기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단백질이 생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포유류가 이제 고래로 진화되었다는 믿음인데 요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보통 이제 진화론자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어류에서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에서 포유류가 된 케이스를 이제 주장하고 있죠. 이 고래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어느 날 먼 옛날에 어류가 이제 양서류가 되었다가 지금 이제 포유류가 되었어요. 근데 이 고래의 경우는 다시 생각해 보니까 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역으로 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포유류가 다시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돼서 다시 어류로 이제 돌아간 케이스라는 거예요. 두 번 진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한 번은 물에서 포유류가 되는 진화를 거쳐야 되고 또 포유류가 됐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역으로 어류로 진화된 케이스가 바로 이 고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고래의 진화 과정을 이렇게 교과서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옛날에는 이렇게 이 포유류였다가 이것이 양서류가 되었다가 물속의 어류가 되었다. 그 아주 또 오래된 전날에는 반대 과정이 있었겠죠. 물속에 있었다가 양서류가 됐다가 아마 포유류가 이제 됐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굳건한 믿음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이죠. 주제 3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주제 3. 교과서의 이제 거짓 진화론 증거들이란 내용들인데요. 밀러의 실험 허구,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밀러의 실험의 이제 가정은 뭐냐면, 산소가 없는 환원성 대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무기물질이 유기물질로 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있으면 안 돼요. 산소가 있으면 이 무기물질은 산화가 돼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유기물질이 생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물질이 유기물질로 이렇게 변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없어야 된다는 가정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여기 이제 밀러라고 하는 이제 이 과학자인데요. 이 대학원생 때 요 실험을 해서 아주 그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 끌었던 이 사람입니다. 요런 이제 장치를 이렇게 마련해 놓았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 플라스크는 이제 끓는 물이에요. 물을 이제 가열시키는 것이고요. 요것을 원시 바다라고 본 거예요. 과거에 먼 옛날에 이 바다가 아주 뜨거운 뜨거운 온도로 이제 끓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플라스크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요 부분은 원시대기예요. 원시대기. 당시에 먼 옛날에 이 대기의 환경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인공 방전을 일으키니까 여기에 맨 밑에 유기물질들이 이렇게 생성이 된 겁니다. 이것을 스프 상태의 이제 지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 상태의 이 지구, 유기물질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 지구를 통해서 이제 세포가 생겨났고 많은 생명체들이 지금 이렇게 생겨나고 지금 진화가 되어서 번성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밀러의 실험은 이제 문제점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이 가상적 대기 조건이 틀리다는 거예요. 가상적인 대기 조건. 과거에 산소가 없어야 되고, 또 특정한 시간 유기물질이 생성되는 순간 또 산소가 다시 생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 자체가 이 부실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오래된 암석에는 이 산화의 증거가 이제 계속 이제 발견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에는 산소가 없었고, 어느 일정 부분에 산소가 있었고 하는 이런 분리된 이런 간격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러의 실험 자체가 인위적인 실험 장치라는 겁니다. 인위적인 실험 장치. 자연 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결과치를 내가 기대하는 결과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실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미노산이 이제 생성이 된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생명체가 이제 그 생명체 안에 있는 우리 이제 생명체 안에 있는 아미노산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미노산이 L형과 D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L형과 D형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오른손과 왼손으로 이렇게 아미노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체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요 두 개가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있는 거예요. L형만 있는 겁니다.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아미노산은 L형과 D형이 이렇게 서로 쌍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생명체 안에 있는 것은 요건 빠지고 요 하나만 가지고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L형과 D형의 혼합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혼합을 해놔도 생명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체는 왜냐하면 L형만 가지고서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단순히 아미노산만 생성됐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생명체까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멀고 먼 길을 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밀러의 실험을 했던 장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환원성 대기였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 그리고 자신이 한 실험은 동화 같은 얘기였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이 실험이 잘못되었음을 실험자 자신이 고백을 실제로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런 과학 회의를 통해서도요, 이 밀러의 이 실험은 생명의 기원과는 전혀 무관한 실험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아미노산 생성 실험이지 생명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식으로 실험하고는 전혀 무관한 실험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진화의 증거로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시조새가 되겠습니다. 시조새. 파충류와 이제 조류의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파충류가 이제 조류로 진화되었다고 이제 믿고 있는데, 이 진화의 증거로 시조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파충류의 이 증거도 있고요, 특징도 있고요, 또 조류의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는 새예요. 그래서 화석으로 이렇게 발견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공룡과 새의 중간 화석이다 이렇게 해서 학계에서 많이 이제 이거를 발표를 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교과서에 실려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조새, 이 화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시조새를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시조새의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질문. 시조새의 크기. 시조새, 공룡과 이제 파충류의 중간 형태인데, 시조새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답은 까마귀 크기만한 겁니다. 까마귀 크기만한 거예요. 공룡과 파충류의 중간 화석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까마귀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시조새는 이제 이빨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빨이 이제 최근에 이제 발견되는 이 새에게도 역시 이빨을 가지고 있는 새가 있다는 거예요. 이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조새에는 이제 날개의 발톱이 있는데요. 이 날개의 발톱을 근거로 해서 이 파충류와 조류의 이제 중간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존하는 새 중에서도 발톱을 가지고 있는 새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발톱을 가지고 있는 새가 있다. 호에친이라고 하는 새입니다. 호에친. 이 호에친이라고 하는 새는 지금 이제 아마존강 유역에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이 새인데요. 지금 날개의 발톱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개의 발톱이 있다고 해서 이 파충류가 이렇게 조류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깃털의 구조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깃털의 구조, 보시면 깃털을 아마 길거리에 깃털이 많이 널려져 있는 것을 보실 텐데요. 깃털의 구조만 가지고 이 새가 날아다니는 새인지 날지 못하는 새인지를 우리는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닭장에 가서 이 닭의 깃털을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닭의 깃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오른쪽에 있는 모양입니다. 맨 오른쪽. 깃털의 그 깃대가 가운데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새의 종류는 날지 못하는 새예요. 날지 못하는 새. 잘 나는 새는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새들은 잘 나는 새들이에요. 요런 새의 깃털입니다. 그래서 이 시조새는 요런 깃털을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조새는 잘 나는 새였다는 거예요. 잘 나는 새. 부리의 이빨이 있고 날개의 발톱을 가지고 있지만 잘 나는 새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이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화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조새의 화석은 더 이상 시조새가 아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 망둥어 보시면은 이제 지느러미가 이렇게 발로 되어 있죠. 발로 되어 있어서 물고기가 이제 양서류로 이제 변하는 중간 화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러캔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발처럼 생긴 거예요. 지느러미가 앞발 모양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러컨스는 오래전에 멸종된 동물로 이렇게 멸종된 물고기로 이렇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와 양서류의 중간 화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 실러캔스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살아있는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러캔스가 실제적으로 멸종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있고요. 망둥어 같은 경우도 이 앞 지느러미가 이제 발의 모양으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모습이 이제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화석은 이 진화를 증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화를 증거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살아있는 화석이 지금 이제 이 생명체로 발견됨을 통해서 진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그 모습을, 과거에 멸종된 상태의 그 모습 그대로 현재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이렇게 물고기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이 포유류로, 포유류에서 조류로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화석의 증거를 이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석을 통해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이제 뒷받침이 이제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제 진화론의 주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공룡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깃털이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한번 좀 그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가서 열심히 절벽에 이렇게 막 뛰어내릴 연습하다 보면 그 후손 중에 어느 누가 이렇게 새가 이렇게 돼서 날아가는 종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단속 평형 이론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석을 통해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게 진화되었다는 중간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화는 된 거예요. 본인이 보았을 때는. 그러면 원인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 원인이 단속 평형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괴물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공룡이 이제 알을 이렇게 계속 낳았는데 그 알 중에서 어느 하나가 이 병아리가 돼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이 파충류가 조류로 이렇게 후손이 이제 바뀌어졌다 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어떤 분이 주장했냐면 이렇게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예. 하버드대 지질학 교수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계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얘가 좀 새로운 진화된 모습으로 된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한 거예요. 걔가 이제 또 후손을 낳아서 굉장히 그 종족이 이렇게 많이 번성됐다. 이 내용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아마 교과서에서 많이 이제 보신 내용인데요. 이렇게 새의 그 날개, 그리고 물고기의 지느러미, 개의 앞발, 사람의 앞팔, 예, 팔이죠. 팔이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진화가. 예. 팔이 이제 날개로 이렇게 이제 진화가 이제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가요? 예,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다리로 진화되었다고 이해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생명체들을 동일한 설계자가 이렇게 만드셨고, 동일한 솜씨가 여기에 나타나 있고, 각각의 환경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적합한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느러미에서 이렇게 앞발로 이렇게 날개로 진화되었다는 믿음이 정확할까요? 이것은 이제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고등한 쪽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고 믿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체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각 생명체에게 동일한 이런 그 설계의 흔적들이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각각의 환경, 날 수 있는 환경,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는 환경, 육상에서 뛰어다닐 수 있는 환경에 따라서 각각이 그 적합한 그런 모습으로 설계를 했다고 보는 것이 나은 것인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의 진화인데요. 말의 진화. 말의 진화는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원시적인 이 말은 오소리와 같이 굉장히 작은 크기였다는 거예요. 작은 크기였는데 현존하는 말은 굉장히 큰 말이죠. 예, 작은 말이 이렇게 큰 말로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있고요. 화석을 또 이렇게 나열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화석이 이렇게 큰 화석의 말로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좀 이렇게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초기의 말은 이 늑골, 이 갈비뼈를 얘기하는 겁니다. 갈비뼈가 18쌍이었고 조금 진화하니까 15쌍으로 변화가 되었다가 조금 더 진화하니까 19쌍, 지금 현재는 18쌍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 주장하는 거예요. 예, 너무나 황당하지 않아요? 이 갈비뼈가 갑자기 진화되면서 이 숫자가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향성이 전혀 없는 거죠. 뒤죽박죽 이렇게 얽혀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의 발도요, 초기에 이 말은 발가락이 이제 5개였는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현재와 같은 한 개의 이런 발로 지금 이제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려면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배웠던 그 DNA, 이런 정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 변화가 이제 있어야 이렇게 5개의 발가락이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의 크기의 변화는 진화의 증거가 이제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기의 말과 지금 현존하는 말이 같은 지층에서 또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화석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이제 과거에 존재했던 이 그 에오히푸스라고 하는 이 과거의 말은 오히려 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바위 너구리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현존하는 말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작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말. 팔라벨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지금도 현재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44cm에 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말이 지금 우리 현재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묻혀가지고 화석으로 나중에 발견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굉장히 오래된 화석이고 이것은 최근 화석이다. 왜냐하면 작은 말은 오래전의 말이고 이것은 진화된 말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이렇게 작은 말도 같은 동시대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진화론 진영이고요. 여기는 지금 이쪽 창조론 진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진화론의 내용에 대해서 거의 무지했죠. 똑똑한 과학자님들께서 계속 주장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맞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지만 조금 그 내용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굉장히 허구성과 논리적인 모순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리스도인들 진영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그 문제점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만 같이 읽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런 그 진화론에 대한 모든 주장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조차도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을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거짓된 것과 이제 그릇된 것, 이런 것들을 밝히 지금 이제 알려주고 우리에게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시간까지 해서 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됐는데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